미래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포럼을 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다음 세대의 길잡이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U20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에콰도르를 꺾고 사상 첫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쓴 U20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16일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에 갔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치유 사역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다음 세대에 요구되는 역량은 영성이라면서 기독교적 교육 방식을 통해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5G 등 최첨단 미래 기술들로 채워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진보로 종교의 미래상도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다음 세대 미래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포럼의 발제자로 나서 과학의 발전으로 비기독교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래에 필요한 역량은 영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종배 회장은 이어 영성을 기반으로 창의력과 개성, 인성이 어우러질 때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차원의 영적인 인물이 세상을 리드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영성을 갖춰서 창의성과, 그죠? 인성과 개성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인재라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세상의 교육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해요. 안종배 회장은 또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영적 학교인 교회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미래목회 포럼의 김봉준 대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다음 세대의 길잡이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들어와서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절박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키워야 다음 목회도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과 고도화돼가는 기술들. 하나님이 점점 잊혀진다는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영적 책임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변화의 흐름에 맞춘 올바른 목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7일 장로교의 날을 맞아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지를 탐방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김포제일교회와 누산교회, 인천제일교회 등을 방문해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명을 되새겼고 회원교단 총회장과 임원 등 총 31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서부제일교회 등 전국 8개 교회 60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생명 나눔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김한원 서부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돼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진탁 장기기증 운동본부 이사장은 생명 나눔과 사랑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있기에 장기 부전으로 교통받는 많은 환자들도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U20 월드컵 대표팀이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폴란드에서 전해진 승전보로 오늘 하루 종일 축구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폴란드 현지는 어땠을까요? 네, 폴란드 현지 김상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먼저 폴란드 우리 국민들은 그 개최되는 도시에는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요. 또 반대적으로 일반 도시에서는 보통 그냥 평상시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민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두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표가 다 매진이 돼서 안표를 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굉장히 뜨겁고 또 놀라운 일이 있다고 얼마 되지 않은 한국 교민들은 참 축제의 분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새롭게 좀 조명이 되면서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강인 선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또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좀 극성 팬들은 우리 붉은 악마 그 빨간 티셔츠를 입고 오기도 하고 물론 한류 덕분으로 한국이 굉장히 그전에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번 축구 열기로 인해서 한국을 굉장히 새롭게 또 바라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가 개최된 누블린이란 도시가 이 폴란드 속의 작은 대한민국이 됐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교민 사회도 긍정적인 영향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교민 사회도 여러 도시에 각기 나누어져 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0명에서 한 1,500명 내외 되는 교민 사회가 이번 축구 부모로 인해서 서로 안부도 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서로 많은 정보를 나누고 화합되는 분위기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인 교민들의 사회가 다시 한번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만남의 장과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폴란드 교회와 폴란드 현지인들과 한국의 한류와 축구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서로 깊은 관계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표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 된 마음일 때 기적은 일어나죠. 우리 태극전사들 한국 시간으로 오늘 16일 새벽 결승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모쪼록 다치지 말고 끝까지 멋진 경기 보여주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폴란드 김상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스포츠에는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이 더하곤 하는데요. 저희가 축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헝가리 축구대표팀의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졸탄 게라는 마약 복용자란 오명을 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늦은 시간이란 없다고 말하는 졸탄 게라 선수의 이야기 헝가리에서 전해왔습니다. This is a story of wasted youth and a dead-end life. Suddenly transformed by the power of God, about a troubled Hungarian teen whose only dream was to someday be a mafia boss, but who God brought to new life in Christ and to athletic greatness. There's a saying that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That was Zoltan Gera. He wasted his youth on gangs, drinking, and drugs. But then he was radically saved, and he became the greatest soccer player in Hungary. Even though Zoltan Gera was a gifted footballer as a young person, he was far too distracted by trouble to ever make a successful career in professional sports. I was 15 and I watched the games and I said to myself, listen, you have better quality and talent than these players. But I said also, for you is late. You finished, you never be a football player because you wasted your talent. Gera found it hard to even play soccer on a high level because he had lost his full lung capacity from sniffing glue. And as he spiraled deeper into trouble, his father decided that this was a life that only God could save. Yeah, my dad, he said, listen, I cannot help you. I take you to the church, let's see God can help you or not. So his dad took him to church. Gera had never seen evangelical worship before and thought it was fascinating to see people so excited about God. But when his dad asked him if he wanted to go forward and be saved, he said no. So his dad took him to church again and asked him again, did he want to give his life to God? And I said, no. But my dad, he pulled me and take me in front of the church, and I pray with others,
And from that point, I was a new man. Guerra quit the gangs, drinking, and drugs immediately and found that he had a lot of time to practice soccer. But his body was still damaged from drugs. They said he never be a professional footballer. So I pray also God when he saved me, please God, help me to get back into the football. If you lift me up, I will praise your name with my football. God answered his prayer, and soon, while still a teenager, he began his professional career. As an attacking midfielder for the club Ferencváros, Guerra has been named Hungarian Player of the Year 3 times. Zoltan and his wife Timmy have 2 children. They met at church, but she knew about his troubled background and didn't trust him at first. I knew Zoltan as a football player, but not personally. And I knew that before he was born again, he was a very bad guy, very aggressive. So we started to meet, and I could realize that he really changed and God saved his life. And he's a really nice person. Zoltan and Timmy have been married now for 13 years and told me they're regular viewers of the 700 Club in Hungary. Most pedig az önök kérdéseivel folyt a erről Pet. Sajnos nem ismerem eléggé az eset. Both have brought a Christian witness to a sport that desperately needs it. But perhaps more than anything, Zoltan Guerra is an example for all of us that it doesn't matter how hopeless we or others think our lives have become, God will have the final say. And for God is nothing impossible. He can change when you're 60 or 70, 50, it doesn't matter. My life is the example. It's never too late. Dale Hurd, CBN News, Budapest. 최근 신림동 CCTV 강간미수 사건과 유사한 일이 봉천동에서도 벌어져서 경찰이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CCTV에 나타난 정황만으로 강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신림동 CCTV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그 5월 28일 오전에 이제 귀가하는 여성을 이제 어떤 이제 남성이 쫓아갔죠. 네. 네. 그런데 이제 CCTV 동영상을 보면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 문이 이제 닫혔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피해 여성이 CCTV를 보고 나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결국 이제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이라는 좀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네. 이제 동영상을 올렸죠. 근데 그걸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보고 이게 무슨 영화 스릴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네.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이슈가 됐던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영상을 보면서 아찔했다라는 네.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경찰이 주거 침입죄를 적용을 했어요. 예. 저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이라고 그런 이제 강간미수라는 그런 문구로 결국 동영상은 올렸지만 네. 이게 이제 강간미수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주거 침입으로 이렇게 이제 긴급 체포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제 주거 침입이라는 것도 네. 사람이 집을 들어가야 주거 침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이고 밖에서 문을 두드린 정도로는 네. 주거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주거 침입 이제 미수죄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주거 침입으로 이제 체포까지 하게 된 이유는 네. 그 CCTV 동영상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가려고 한 10분 동안 번호의 불빛도 뭐 지문 같은 거 네. 있으니까 번호 키고 확인하려고 하고 또 두드리기도 하고 그 시간이 한 10분쯤 되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죄질이 네. 나쁘다. 이래서 체포는 했죠. 근데 주거 침입으로 이제 체포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강간미수로 죄명을 변경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여론을 의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네, 이제 그 동영상 자체가 강간미수 동영상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강간미수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강간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뭐 저 안에 뭐 고백하러 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들어가는 목적은 강간이다라고 단정을 해서 그런 강간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니까 주거침입 강간 미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결국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 근데 검찰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결국 강간 미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또 영장을 발부했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주거침입 강간 미수를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그냥 법원에 이제 판단이 나와야죠. 그렇죠. 네. 판단 네. 아직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죄질이 너무 나쁘고 또 도주할 우려가 있다.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발부된 것이지 주거침입 강간 미수가 인정돼서 발부된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지금 모두 이게 정황 아닌가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정황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이번 사건의 판단은 이제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이 네. 그 강간 미수의 그 실행에 착수가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을 두드린 그 협박이 과연 강간죄에 필요한 협박이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동영상에 나타난 죄질만으로는 너무나 아주 죄질이 나빠서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죄명까지 주거침입 강간 미수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주거침입 미수죄도 있고 네. 또 협박죄도 있고 협박죄도 최고형이 3년 이하니까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최고형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다른 죄명으로 처벌하게 하는 것은 그 법치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좀 이와 비슷한 좀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판례가 있을까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네. 결국 강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막 그러다 창문으로 이제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여자가 다른 창문 쪽을 보면서 내 들어오면 뛰어내리겠다. 그런데도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 강간 미수의 그 폭행 협박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창문으로 뛰어 들어간 시점을 잡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사건은 이제 이미 강간 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실행의 착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죠. 원래 이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는 경우에 이때 이제 결국 실행의 착수 시기가 있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갈 때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본 것이죠. 그랬구나라는 거군요. 어쨌든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소위 이제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범죄 구성 요건은 이제 주관적인 요건보다는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객관적으로 아주 형평성 있게 처벌이 되니까요. 여기서 문제는 주거 침입 강간 미수가 성립되려면 먼저 주거 침입이 있어야 됩니다.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거 침입이 아니고 주거 침입 미수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주거 안에 침입이 들어가야 되죠.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 침입해서 강간을 강간을 시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 피해자가 저항을 했을 때 그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다거나 또는 저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간 적도 없는데 무슨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결국 현저히 곤란하게 할 협박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협박이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결국은 주거 침입 강간 미수는 어느 쪽으로 봐도 객관적 요건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적도 없기 때문에 저항을 결국 불가능하게 무슨 시도하는 폭행 협박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다른 예를 든다면 그러면 문을 여기서는 두드리기만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강제추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죠. 근데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문만 두드렸는데 너는 분명히 추행이 아니라 강간하려고 하는 거라고 단정을 해서 강제추행죄보다 더 죄질이 나쁜 주거침입 강간미수죄가 된다면 그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좀 맞지 않고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죠. 예단을 갖는 것이죠. 네. 너는 분명히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뭐 강제추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가서 너무 술이 취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져 있을 수도 있을 테고 그건 뭐 다 알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강간을 해서 상대를 제압해서 강간을 네. 뭐 한 것처럼 했으니까 예. 객관적인 구성 요건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네. 주거 침입 강간 미수를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 여성이 뭐 재빠르게 신고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여성들의 공포심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해결하는 것은 이제 여성 스스로가 조심하는 해결책과 또 예. 사회적으로 안전지대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성으로서 조심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항시 주변을 또 잘 살펴야 되고 상당히 이제 불편한 일이죠. 그다음에 뭐 호루라기나 뭐 스프레이나 네. 또 뭐 심지어는 뭐 전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갖고 다니는 그런 이제 호신용 도구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들이 준비하면 마음의 위안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안전 사각지대에 이제 사회에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방범 CCTV 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또 하나는 요새 안심 귀가 서비스라는 것을 네. 운영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갈 때 거기가 아주 위험하고 좀 네. 우범지대 갔다 하면 전화를 하면 네. 그분이 내가 몇 시에 도착한다 그러면 도착하기 20분 전에 2인 1조로 그 도와줄 사람이 도착을 해요. 네. 스카우트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 도착하면 그분들이 집까지 안심 귀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심이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예, 예. 이 휴대폰에다 안심이 앱을 깔아놓으면 네.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 위태로운 상황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핸드폰을 흔들면 돼요. 아, 그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흔들기만 하면 바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서 네. 이게 위치가 확정되니까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이제 여러 이제 그 사회에 여러 이제 보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면 이 앱을 안 깔아도 그런 거 할 때 이게 흔들면 곧 오겠구나 해서 이제 범행을 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심이 앱 제도는 지금 많이 이용할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경고적 형사처벌의 경고적 효력으로 이번 사건 같은 스토킹의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스토킹의 처벌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이게 너무 약하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 이제 계류는 돼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정보들, 네. 뭐 저희가 지금 이 TV를 통해서 보는 뭐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좀 이런 것들은 좀 권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이제 범죄라는 게 분명 이제 이걸 범죄인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좀 죄의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항시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 그 본성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그 본성을 갖고 있으면 서로가 네. 좋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니까 네. 이제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네. 성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장성해야 된다고 이제 성경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이게 마음을 아주 무디어져서 이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을 때 이때 네. 이제 선악을 구별하는 그 양심의 이 불을 켜서 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또 그 사회에서 뭐 CCTV를 증설하고 안심이 앱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고 도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안전장치들이 모든 사람 사이에 서로가 다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이 사회에 이렇게 다 퍼져 있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범죄가 발붙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또 네. 진짜 안전한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겠죠. 네, 믿음의 안전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독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치유 사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또 이 시대의 과제를 풀어갈까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고병인 가족상담연구소 고병인 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중독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약물 중독부터 시작해서 성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가장 우리가 좀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또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밀접하다 보니까 이걸 중독으로 여기는데 상당히 찬반론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문명의 어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게임으로 끌고 가면 오용이 되고 이제 그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아니면 뭐 음란물을 본다. 그러면 이제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침대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간다. 그리고 밤새 스마트폰 내지는 게임을 하면서 낮과 밤이 바뀌는 이런 현상.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독이 됐다. 우리가 질병이다 하는 얘기는 내성이 증진한다. 무슨 얘기냐면 게임하는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까지 간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성이 증진,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니까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불안초조하고 또 게임하면 괜찮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금단이 일어나서 떨다가 술을 마시면은 멀쩡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심각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애들이 하위에 처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얘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또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는 이게 기계와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과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도 이 각종 좀 중독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알코올 중독은 항상 뭐 250만에서 3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300만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적게 잡아서 250만 명. 근데 지금 음주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시 퇴근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술집이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또 카페가 많이 생기면서 많은 대화를 낮에 카페에서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도박은 여전히 350만 명의 도박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만 명입니다. 그러네요. 일중독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섹스 중독입니다. 이것은 통계를 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어쩌면 도박과
알코올 또 마약이 한 100만 명 되는데 이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800만 명 됩니다.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이 성중독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중독자들이 되게 또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즐기는 청년들이 결국에 종국에 어디로 가냐면 사이버 포르노그래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술이 있는 곳에 마약이 있고 술이 있는 곳에 섹스가 존재하고 마약이 있는 곳에 섹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성은 지금 통계는 안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성 중독이다. 네. 사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갈수록 좀 병들어 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좀 지켜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럴수록 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중독 문제와 관련된 치유 사역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중독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목회의 전략을 세워서 중독은 뭐 외부에서 아니면 교회 울타리 밖에서 치료하는 것. 네. 또 중독자가 교회 오는 걸 꺼려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중독자의 아내들, 중독자의 가족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심각한 환자입니다. 중독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고 가족의 질병입니다. 또 중독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대 전소가 돼서 네. 아이들이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중독자 가정의 커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네. 왜? 같은 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합니다. 만약 중독자 자녀에게 거룩한 청년이 나타난다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 자매는 욕을 배웠기 때문에 욕을 가지고 그 거룩성을 가진 도덕적인 청년에게 다가가서 결국엔 헤어지고 마는 결국 그러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또 중독자를 만나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 1차원적 접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교육적 접근이라는 건 모든 학교 개념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정사역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행복학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이냐 치유냐 엄격히 따진다면 이건 교육이지 치유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교육을 하면서 치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2차 개입이 뭐냐면 상담과 치유입니다. 그러면 상담과 치유는 벌써 전문성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상담소가 있어야 하고 상담 전공자가 있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3차 접근이 뭐냐면 재활입니다. 그러면 2차와 3차 상담과 치유, 재활 사역이 교회에 과연 있었냐 한다면 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사역 운동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회복사역은 그러면 이게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중독 학대 외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촌의 9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족은 몇 프로냐?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중독된 사람, 학대받은 사람, 정서적으로 외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고백과 나눔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실현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면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운동이 회복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해외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교회들에서 어떻게 이 적용을 했는지 그 사례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 인근 주변에 있는 그런 치료하고 있는 자조 그룹들을 교회 교육관을 빌려주면서 회복 사역을 이끌고 있고. LA 남단에 있는 그 세들백 교회는 아예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이러한 소그룹이 알코올 중독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의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 즉 아내들의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알라틴이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10대들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의 아동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얘들이 미래에 전부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게임 중독자, 섹스 중독자로 발걸음할 수 있는 예비군들입니다. 예비적으로 걔들까지 치료를 하자. 그리고 정서적으로 희한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화라는 말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입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라는 얘기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일반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보다도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들이 결국은 섹스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모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만 해도 5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도박도 5그룹이 나옵니다. 네. 섹스도 5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산한 그룹이 무려 7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 축제라는 사역을 가지고 해마다 8월 달에 세계적으로 이 축제를 세들백 교회가 개설을 해줍니다. 네. 우리 온누리교회나 지구촌교회나 몇몇 회복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이 거기 참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란 게 이들은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세들백 교회가 우리는 보통 교회가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양육실로 가서 교리 교육을 합니다. 네. 이분들은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교리가 뭔지 모릅니다. 교리가 들어갈 여백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받았는데 인제다가 교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새신자들이면 너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냐? 나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입니다. 비전세타 메토실에 가면 거기 리다, 미세스 누가 기다리고 있다. 가보니까 14명의 선배들이 거기서 그룹으로 모여 있어요. 네. 모든 그룹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도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초신도들을 회복 축제 사역으로 인도해서 치료를 하고 1년 동안 그들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적어도 그 치료에 참석했던 85%가 교적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세이비어 교회는 이건 또 다른 교회입니다. 행여자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그룹 홈을 가지고 이들을 회복시켜서 재활시키는 사역. 아까 네. 재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역을 전부 한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는 70년 된 교회입니다. 150명이 넘으면 늘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2천만 불 드는데 이게 국가의 재산이 아니고 거의 헌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은혜를 받은 이들 또 이 사역에 동참해주는 이들 거기서 특징적인 사역 하나가 중독자를 위한 사역이 있는데 사마리탄인, 사마리아 여인석입니다. 28일 동안 14명의 중독자들이 거기서 중독을 떠나서 사는 원리를 거기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서 28일 만에 그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이가 어디로 가냐면 6개월짜리 그룹홈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 교회에서 잡아주는 어떤 일 직장에 나가서 벌이를 10의 1을 떼어서 이 공동체에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1년짜리 이제 롱텀 하우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원룸을 제공합니다. 그 원룸에 들어간 분들이 대략은 6, 70명 됩니다. 1년 동안 치료를 합니다. 네. 그리고 1년 7개월 만에 이분들이 얼만큼 회복이 되냐면 적어도 90%가 회복이 됩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기보다는 치료 공동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거기 가서 전부 관망하고 왔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이런 치료 공동체가 있어서 네. 교회가 그런 분들을 좀 네.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 이렇게 회복 사역을 그야말로 뭐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교회의 사례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이 중독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연대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중독 사회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중독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교회가 지난번 저희가 그 책을 내면서 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독사회와 한국교회의 치유사역. 그때 교단을 초월해서 중진 목사님들이 한 130여 명 동참해 주셨는데 네. 그 뜻을 참 받아주시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교육대하고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치유사역은 결국 그룹 리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양육해서 네. 교회로 파송해서 그리고 회복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까지나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 소그룹이 모여서 뭘 하느냐면 고백하고 나눕니다. 네. 근데 끼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충고는 안 됩니다. 설교해도 안 되고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저 같은 치료자가 치료를 해준다고 덤벼도 안 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나누기 전까지는 못 일어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7명만 나누고 3명이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꼭 이들이 비밀을 발설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자는 또 서약을 우리가 합니다. 네. 맨 마지막에 비밀을 지켜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과 나누는데 누가 끼어들지 않고 누가 충고하지 않고 즉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남들의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체험합니다. 자가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내 진솔한 간증에 의해서 동료들이 도움을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발견한다면 네. 조력자 치료 이렇게 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치료, 회복을 체험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고백과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 다음에 비밀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위해서 기도 중보해주는 공동체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이뤘던 어떤 진정한 고백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기독교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영성 훈련이 회복사역이 아닌가. 그래서 이 훈련에 이제는 그저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동참하고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모든 목회자들의 상담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영적 종합병원에 훈련받지 않은 인턴 레지턴이 파송돼서 개척한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 20년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문제는 뭐냐면 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상담학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필수 과목으로 한 과목 정도 듣고 이분들이 성서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겠다고 나갑니다. 성서신학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헌신만 강조하는 네. 그런 목회 현장이 되고 정작 가슴을 들어주는 목회 그리고 교회가 뭐가 있냐면 항상 교육 중심, 설교 중심의 지금까지 구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인지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성숙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돼야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군소교회나 아니면 대교회가 같이 동참해서 일단은 좀 축제를 열어서 먼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걸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오늘의 네. 교회가 회복 축제를 하고 있고 네. 지구촌 교회가 지금 회복 축제를 하고 있고 또 세중앙교회 몇몇 교회가 지금 회복 축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중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한국교회 앞에 좀 많은 고민거리 또 도전 과제들을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중동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 치유 사역이 온전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병인 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교육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 7일 장로교의 날을 맞아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지를 탐방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서부제일교회 등 전국 8개 교회 600여 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치유 사역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 1주년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됐습니다. 네,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분위기를 쇄신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지쳐야 되고 멀리 돌아가는 듯하지만 평화는 인내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시차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